안녕하십니까. 신경심리학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골상의 창시자 갈이라는 사람의 기농국소주의적 그러한 제안, 거기에 대해서 실증적인 증거를 보인 브로카 영역 언어 중추 중에 하나였죠. 그러한 내용을 이어서 기능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좌뇌와 우뇌의 기능에 있어서도 그러한 편재화 현상을 보인다.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편재화 현상과 관련해서 언어적 의식이 갖고 있는 자기 기만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살펴봤고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좌우방구의 기능 전문화, 즉 편재화와 관련해서 언어와 의식의 편재화 현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언어와 의식 기능에 있어서 좌우 기능의 전문화, 즉 편재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거짓말쟁이 좌뇌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뇌과학자들은 좌뇌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뭐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요. 꾸준히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에서 라마찬드란이라는 그런 철학자, 의학자, 예,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바로 좌우기능 편제와 관련된 본문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이 거짓말쟁이 좌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매 순간 두뇌는 일련의 혼란스러운 감각 입력들로 넘쳐난다. 네, 시각만 하더라도 초당 10만 비트, 1초에 10만 비트의 정보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신체로 결국은 이제 신경계로 입력되는 감각의 그런 종류가 시각만 국한하더라도 그렇게 많다는 거죠. 10만 비트가 뭐 우리 이런 뭐 언어 지금 우리 한글로 치자면은 몇 글자에 해당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시각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6가지 감각을 합친다면은 그 정보의 양은 엄청나죠. 하지만 우리가 그중에서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것은 그죠? 빙산의 일각에 해당할 뿐이죠.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정합적인 관점으로 통합돼야 한다. 바로 이 정합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좌방구에 전문화되어 있는 언어적 의식적 자각을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저장된 기억이 우리 자신이나 세계에 대해 이미 참이라고 말해주는 것들이 입각해 있다. 예, 이미 참이라고 말해주는 것, 이미 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그러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러한 감각 정보들을 음,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이 정합적인 스토리란 것이 나 혼자 동굴에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축적되어서 즉 부지부식간에 그렇게 축적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각들에 선택적으로 또 주의도 하고 우리한테 그것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자극들에 그렇게 선택적 주의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의식적 자각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나만의 나가 아닌 거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가서는 선천적으로 나는 인간이란 종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까 그러한 유전자가 어떻게 나한테까지 그렇게 유전될 수 있었냐. 그런 것들을 보자면은 또 그 안에는 그죠. 나 이전에 그 몇십만 년 이르는 그런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그러한 조건들 그것이 이제 그 선천적 적응 기제라고 우리 학습 심리학 때 배웠던 그런 것들에서 나가 구성되어지고 그 토대 위에서 금방 말씀드린 사회적, 후천적 그런 적응 기제에 의해서 우리 안에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스토리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감각 입력들 중에 일부만을
그 스토리에 맞게끔 우리는 의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합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예. 두뇌는 세부적인 것들로 넘쳐나는 이런 입력들을 걸러내고, 이 걸러낸다는 얘기 뭐죠? 바로 선택적 주의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것들을 안정적이며 내적으로 일관된 신념체계 속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로 앞선 시간에 스토리를 여기서는 이제 신념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어진 증거에 비추어서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 앞선 시간에 작화라 얘기하고 꾸며낸다 했는데 바로 구성, 컨스트럭터라는 단어 속에 있었죠.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세계에 관해서 이미 존재하는 스토리, 그죠? 이미 존재하는 우리의 견해에 그것을 말끔하게 이어붙인다. 나는 이런 일이 주로 좌반구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결국 우리 안에 스토리란 것이 결국은 세상 속에서 부지부식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선천적으로는 내 이전에 그죠? 그런 영겁의 세월에 이르는 그러한 시간 동안 나에게 유전되어진 그런 선천적 기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제가 앞선 시간에 몇 번 언급했듯이 결국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던져진 빈 머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한다.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에 잘 들어맞지 않는 뭔가가 들어왔다고 얘기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 가지 가능한 선택은 모든 대본을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 안에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갖춰져 있던 그런 스토리를 다 그냥 폐기시켜 버리고 다시 스토리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의 내용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위협이 되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또는 그죠, 시시각각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바꾸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는 일정하게, 즉 소위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도 얘기할 수 없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정한 스토리 중에 제가 이제 나에 대한 스토리만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때마다 계속 뒤바꿔야 되니까, 그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그런 감각 입력들, 그리고 내 몸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화학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변화 사건들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10 년이든 20 년이든 뭐 50 년이든 70 년이든 80 년이든 갖추어져 있는 그런 스토리에 뭔가 좀 어긋 벗어난다고 해서, 그죠? 그때마다 스토리를 다시 만든다면은 나는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이 누군지조차, 소위 에고의 내용조차도 만들 수 없게 돼 버리죠. 그런 것들이 바로 정신질환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조현병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신체 감각, 그중에서도 이 내부 장기 감각의 어떤 끊임없는 그런 변화들을 이제 소위 에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자아, 그리고 이 사회적 자아하고 그것들을 다 조화롭게 그렇게 통합시키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정합적인 그런 스토리를 못 만들어내죠. 물론 앞선 시간에도 그렇고 여기 제목에도 그렇지만, 그런 정합적인 스토리란 것이 구성되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 같습니다만 우스갯소리로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죠? 그러한 거짓말인 스토리조차 그것이 잘 글쎄요. 이 잘 이용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여기 말한 대로 정합적으로, 즉 일관되게 못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조현병의 그런 특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협이 되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이내 혼란에 빠지고 불안정해질 것이다. 즉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아마 미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내려갔어요. 자, 저 지우고요. 자, 대신에 우리의 좌반구가 선택한 것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무시하거나, 이때 비정상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 그죠? 우리 스토리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스토리 가지고는 설명하기 좀
음. 곤란한 즉 설명하기 힘든 이러한 변화들을 여기서 비정상적이다고 이렇게 한다고 여겨집니다.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무시하거나 현존하는 구조에 맞게끔 왜곡해 변형시키는 것이다. 여기 나오죠. 왜곡해 변형시키는 것이다. 예.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자아 방어 기제에 깔려 있는 본질적 근거다. 즉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뇌과학자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부정, 억압, 작화라는 용어 나오죠. 그리고 자기 기만과 같은 것들이 지배를 받고 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것들이 그 안나 프로이드 때 만들어졌던 바로 정신 분석학에서의 그 자아 방어 기제 중에 지금 하나, 둘, 부정, 억압, 작화증, 자기 기만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지금 소개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더 많죠. 뭐 그야 뭐 또 그 사람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을 만들기에 따라 그것이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전체적으로 다 봐서는 좌방구의 스토리텔링 이제 요즘 뭐 스토리텔링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좌방구가 만드는 이야기 여기서는 거짓말이라는 거. 이러한 일상적 방어 기제는 적응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렇죠. 적응에 결코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진화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제가 그죠?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적응이란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적응이에요. 어. 이런 사회적 동물로서의 사회적 적응이 없다면 필요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언어란 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앞선 시간에 얘기했고. 그리고 심리라는 것도 지금과 분명히 예 다를 거예요. 제가 세모를 했는데 뭐 물음표를 할까 다를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이런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그 좌방구가 보여주는 그런 거짓말쟁이라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적응 기제 여기서는 이제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를 했지만 이러한 적응 기제가 생겨난 것, 즉 좌방구 이런 편재화 현상이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가 둘 이상 모여 사는 이런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회라는 것이 그죠? 그 올리버 섹스가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는 속고자 하기 때문에 속인다는데 이 사회라는 것이 다 여기서는 자기 기만했지만 사회로 보자면 사회 기만이랄까요? 즉 결국 다 사회란 것은 거짓말이다, 작화된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실제 그렇죠. 뭐 앞선 시간에 자기 기만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고 이번 시간도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자기 기만 얘기했는데 우리 뭐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죠. 결국 그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뭐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다 그 도둑놈 잡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 좀 막말로 얘기하면은 결국 법을 만들고 뭐 윤리 도덕 만드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음 강 강제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게 자기 기만적이고 거짓말쟁이니까 그러한 개체들이 모인 사회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집이 없어서 주택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원죄죠. 그 원죄라는 게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소위 떠났다고 하는데 그때 사탄, 세이튼이라는 말이 그 어원이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그것도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속이는 자란 뜻이라 하고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원죄를 가진 우리는 다 사탄의 자식이다. 너희 애비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사탄이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자방구가 가진 이러한 자기 기만적 특성. 그것이 사회화되었을 때 사회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러한 그좀 뭐 그런 비합리적인 아까 제가 은유적으로 도둑놈이라 했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죠? 우리가 뭐 바람직한 상태,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법이고 질서고 뭐 윤리고 도덕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좀 지우고요.
자, 적응에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감각에 주어진 재료의 조합 가능성이 너무 많음으로써 야기되는 이야기의 조합 폭정 때문에 두뇌가 방향을 잃고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아준다. 적응에 결코 불리한 게 아니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미쳐버리거나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기만하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필요악이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적응의 산물로 적응에 대한 대가로 치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그죠? 열이 좋으면 반드시 열이 나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당장에 우리는 좋은 것만 보이지 그의 대가는 반드시 치료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지금 인간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만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요. 걔네들은 언어라는 행동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행동으로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익히 그 다른 동물들이 하는 어떤 거짓말이라는 그런 행동은 그죠? 뭐 비둘기에게서도 그렇고 침팬지도 그렇고 침팬지에게서도 그렇고 이미 연구가 익히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좌반구가 가진 언어 기능까지 합쳐서 그죠? 이 하는 말 그리고 그런 언어적인 그런 의식 되어지는 내용에 뭐 적지 않은 부분이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속인다. 그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자아 방어 기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한 대가는 여기 나오는 대가. 우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는 너 자신을 아는 라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떤 삶이고 성숙이고 뭐 공부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하지만 이는 체계 전체의 정합성이나 안정성을 위한 대가로는 그것이 뭐 적은 편이라는 거예요. 뭐 체계 전체가 정합성이 있고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좌반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 생존할 뿐 아니라 결국은 이 인간이라는 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침팬지나 비둘기도 거짓말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뭐 다른 더 단순한 동물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유기체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인데 그죠? 그에 비하면은 우리가 자기 기만하고 그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이 중요하게 여겨질 만큼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러한 그죠? 정합성, 안정성 아니면 적응 그죠? 어떤 유기체의 그런 유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큰 대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령 적군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을 생각해 보자. 자, 여기서 이제 장군이 뭘 지금 저 비유하는지 한번 읽어 보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장군이 뭐에 해당하는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늦은 밤 그는 작전시에서 다음 날의 전략을 짜고 있다. 정찰병이 지형, 사물의 배치나 빛의 밝기 등에 관한 정보를 계속 가져온다. 위에서 했던 그런 끊임없이 쏟아지는 감각 정보를 여기서는 장군과 정찰병이 가져오는 그러한 정보, 거기에서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찰병은 적군이 500대의 탱크를 가지고 있다고 장군에게 보고한다. 장군은 600여 대의 탱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의거해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장군이 결정했다는 거죠. 벌써 감이 가십니까? 이 장군은 바로 좌반구를 얘기를 하고, 그죠? 이 정찰병이 가져오는 정보는, 그죠? 우리 신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반구를 통해서, 물론 좌반구로도, 그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부대를 전략적 위치에 배치시키고 해가 뜨는 6시에 전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바로 좌반구의 그런 의식적 기능하에서 우리가 하는 판단, 사고, 추론 이런 것들이죠. 물론 비언어적 수준에서도 이런 사고, 판단,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 심리학에 배웠던 그런 고전적 조건 아니 도구적 조건 아니 이런 것들 다 의사결정이고 판단이고 우리가 적응적으로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는 좌반구의 의식적 어떤 판단 기준을 이제 장군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시 55분에 한 전찰병이 작전실로 뛰어들어와서 말한다. 이제 새로운 정보가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장군님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투를 몇 분 남겨둔 상황에서 장군이 묻는다. 무슨 일이냐? 정찰병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방금 쌍안경을 통해서 보니 적군의 탱크가 500대가 아니라 700대입니다. 뭐 이미
500대라고 하고 나에게는 600대가 있으니까 전쟁을 하기로 전략을 짜고 시간까지 정해놨단 말이에요. 즉 스토리가 결정된 거예요. 우리가 5년이든 10년이든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1년 동안이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스토리가 짜여져서 계속 그것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60년, 70년 해서 스토리가 짜여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500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보다 많은 700대라고 그죠? 이미 스토리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네, 지금 은유적으로 500대, 700대가 뭘 의미하는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700대라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스토리, 내가 5년이든 10년이든, 그죠? 30년이든 50년이든 그 스토리를 다 폐기하고 다시 스토리를 짜야 합니까? 지금 여기 이 경우에는 바로 몇 시간 후에 전투가 시작돼야 할 형편인데 이때 장군, 여기 이제 나오네요. 좌방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급박함으로 그 모든 전투 계획을 수정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장군은 그 정찰병에게 임을 다불고 아무에게도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이것이 우리 좌방 기제의 부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즉 무의식적인 억압이랄까요? 억압을 부정이라 할까요? 즉 달리 얘기하면 부정은 그죠? 무의식 속에다 그것을 감춰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이 아니라 이야기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즉 무의식 속에다가 숨겨버리는 거예요. 부정. 그는 정찰병을 총살시킨 다음 1급의 비밀이라는 딱지가 붙은 서랍 속에 그 보고서를 감출 수도 있다. 이 바로 이제 억압 얘기하는 거죠. 억압.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억압이 바로 무의식 속에다가 감춰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억제는 자아방어 기제 중에 이거는 의식적인 어떤 과정을 매개로 하는 것이고 억압은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춰버리는 것, 눌러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부정은 말 그대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전혀 그죠? 나는 모르겠다. 쉽게 해서 나는 모르겠다. 그런 적 없다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반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디나이얼이라 하는데 제가 요거 부정하고 억압하고 이제 좀 헷갈렸습니다. 자, 이렇게 행동할 때 그는 이전의 모든 정찰병이 가져온 대다수의 견해가 옳고 한 명의 정보원이 가져온 새로운 정보가 잘못되었을 그런 확률이 높은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장군은 원래의 입장을 고수한다. 그 스토리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자면은 자기 기만적 그 스토리를 그죠?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좀 지우고요. 네, 입장을 고수한다까지 했죠. 네. 자, 뿐만 아니라 반항을 염려해 그 정찰병에게 거짓말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다른 장군들에게는 500대의 탱크만을 보았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작화증이라는 거.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의 목적은 행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유부단함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결정이든 간에 그것이 옳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옳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옳을 가능성이 있다면 즉 이런 자아방어 기제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생물학적인 적응 기제 그를 바탕으로 심리적인 적응 기제라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그죠?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는 데 그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그러한 기제들이 작동하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반드시 그것이 잘하는 일이냐 그런 일이냐 즉 옳은 일이냐 잘 못하는 일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으면 즉 적응 생존에 유리하다면은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생존하고 오리와 유사한 유전자를 남기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한 것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확률적으로. 그래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러한 자연의 그러한 그 유기체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학습 심리학에 들어가면은 선천적 적응 기제에서 자세히 다루고 이미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메커니즘이 그런 식으로 그죠? 정확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바탕으로 그것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우리 유기체들을 그렇게 적응케 해왔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변덕만 부리는 장군은 결코 전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 즉 스토리를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에서는 아까 위에서는 미쳐버릴 수도 있다 했는데, 미쳐버린다 했는데, 이 경우는 은유적으로 장군은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적응해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없다는 얘기고, 아까 위에서의 얘기를 빌리자면은 좀 미쳐버린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좀 지우고요. 자, 아까 자아방어기 이제 여기서 한 4가지 정도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부정은 제가 억압이랑 바꿔서 이제 잘못 말씀드렸었어요. 억압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눌러버리는 것, 억압. 즉 무의식 속에다가 이제 감춰버리는 것, 억압이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부정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죠,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그런데 익히 여러분 뭐 자아방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여기서 부정억압이니 작화증이니 또 자기 기만이니 그 위에 자아방어 기제에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은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에고와 슈퍼에고 사기의 그런 갈등으로 인한 죄송합니다. 또 이거 뭐 정신분석 얘기하다가 지금 그거 얘기할 시간이 아닌데, 즉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무의식적 갈등을 에고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아방어 기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아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그런 과정조차도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의 비유에서 위의 비유에서 장군은 좌뇌방구에 해당하고, 자, 위의 비유에서 장군은 좌뇌방구에 해당하고 아마도 프로이드의 에고가 아닐까,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프로이드는 지금 이제 뭐 뇌과학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뇌의 그러한 기능, 그리고 구조, 뭐 우리로 얘기하자면 편재와 관련해서 에고라는 또는 이드라는 수페고라는 이러한 개념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에고가 좌뇌방구고, 그죠? 여기서 얘기한 자기 기만이 프로이드의 자아방어 기제에 해당한다. 바로 그게 그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간을 이해하는 패러다임과 그에 해당하는 개념, 그죠? 그런 가설,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응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뇌과학적으로 볼 때 바로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들이 요렇게 상응한다,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의 뭐 그게 그거 같다. 바로 좌뇌방구의 기능, 여기서 얘기하는 좌뇌방구의 그런 거짓말쟁이라고 붙여진 그러한 편재와 현상이 바로 프로이드의 에고에 뭐 거의 뭐 합치하는 것 같다, 이퀄이다 얘기할 정도로 그런 현상적으로는 같아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라마찬드란 박사가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이걸 지금 이제 뇌과학자니까 머릿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그죠? 나의 무의식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앞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융이, 그죠?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사람들은 운명이라 한다 얘기인데,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에서 접근의 방법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 결론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같은 것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심리학뿐이겠습니까? 생물학도 그렇고, 뭐 제가 뭐 종종 얘기하는 철학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그렇고, 결국은 그것이 올바른 타당한 어떤 접근법에 통해서 얘기되어진 결론은 다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또 책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No Self, No Problem이에요. 이게 원어로는 No Self, No Problem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기로는 여기 옆에 나와 있듯이, 그죠? 좌뇌한테 속았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이것 또한 신경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네, 여기서도 주로 편재화 현상을 다뤄요. 제가 익히 말씀드렸죠. 이 좌우방구 기능 전문화 편재화는
아까 말씀드린 가을로부터 시작해서 브로카, 그 위에 불린의 환자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좌우반구 기능 편제와 관련된 이러한 연구가 신경심리학에서는 가장 많이 되어 있다고.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다루는데, 이 크리스 나이바우어라는 사람이 이제 신경심리학자인데 이 사람도 이 책에 언급한 내용을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사상 처음으로, 비록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해놨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서양 과학자들의 연구가 동양의 깨달음의 토대가 되는 어떤 인식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뭐 근현에 와서. 근현에 와서 뭐 1, 2년 전은 아니지만 현대에 와서. 대표적으로 지금 뇌과학이고, 여러분 양자역학이라 들어보셨습니까? 그 원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 현상들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동양에서의 그런 세계관, 즉 노장사상하고 일치하더라라는 그러한 얘기는 벌써 오래전에 있어 왔었어요. 예, 오래전에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책으로서 베스트셀러가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프리초프 카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물리학자거든요. 그리고 그 양자역학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현상계, 그 물리학 중에서도 아주 극소 미립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현상계에서 일어난 현상이 바로 동양 사상이 이미, 뭐 동양 사상은 물리학을 한다든지 뇌과학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바로 그런 그 현인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통찰한 결론과 일치하다라는 거. 제가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지성이 과연 진보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여쭤본 것이 바로 이것하고도 관련있어요. 동양에서는 벌써 2000하고도 500년 전에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을, 물론 그에 대해서 그 결론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의가 있는데, 뭐 현대 물리학, 그중에서도 물리학 중에서도 가장 현대의 것이고, 뭐 양자 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파인만이라는 그런 양자 물리학자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양자 물리학 현상에서, 그리고 인간의 이해와 관련해서 지금 뇌과학에 있어서 이제서야 바로 동양의 깨달음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의 지성은 진보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다시 개인적인 자아란, 즉 에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프로이드의 용어를 빌리자면 실제 않은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설 속 등장인물에 가깝다. 이 소설 속 등장인물이라는 얘기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 소설 속 캐릭터에 해당한다 얘기하면서 뭐 보바르 부인 얘기도 했던 그 내용에서 있었어요. 바로 뭐요? 스토리라는 것이죠.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알고 있는, 즉 생각하는 당신, 나는 실제가 아니라는 것. 즉 바로 불교의 무아를 얘기하는 거죠. 불교의 무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제 와서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계속 소위 서양의 과학적이라는 인식론을 통해서 도달한 결론이 2000하고도 500년 전에 동양에서는 이미 얘기한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불교의 무아 사상이나 그 노자의 그러한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상들을. 자, 다음 문장. 이것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 서구적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바로 여기에 이 책의 목적이 있다. 바로 이 두 가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서구적 사고방식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줬어,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서구적 사고방식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고, 그죠, 보완해야 될지,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는 거. 벌써 신경심리학 책인데, 심리학, 단순히 한 개인의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에 국한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신경심리학이 결국 심리학을 하든 생물심리학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심리학이나 다른 어떤 공부를 하든 결국 보편적 질문에 대해서 사고하고 답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많이 그것이 공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이 그런 교육이기는 참 힘들죠,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걸로 관련해서 또 얘기할 바도 좀 있겠습니다만 예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연구들을 조사해 보고 의미를 파악해 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이해하는 것, 우리 자신에게 쓰는 이러한 위에 얘기했던 이러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 바로 그래서 이것을 뭐 제가 실존적 질문이라 얘기했고 그죠? 거기에 있어서 지금 좌방구, 우방구의 기능 편제와 관련해서 좌방구의 언어 그리고 의식이 여기 실존적 질문에 있어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앞서 좌우방구 기능 편집 얘기하면서 이것이 실존이라는 그러한 소위 우리가 답해 보고자 하는 보편적 질문하고도 관련된다라고 벌써 결론부터 얘기하고 강조를 종종 했던 거예요. 자, 그리하여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실제가 아니라는 바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뭐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신경심리학자 얘기하고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책에서는 자아라는 개념이 단순히 마음의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구조물이 바로 컨스트럭트를 얘기해요. 컨스트럭트. 어. CONSTRUCT. 뭐 이 책을 그죠 뭐 신경심리학자나 심리학자가 뭐 다른 전공 심리학자보다는 제 편견이겠습니다만 신경심리학자, 생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심리학자 번역했다면 좀 더 잘 정확하게 번역했을 텐데 이건 지금 이 분야의 전문가가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전문 번역가가 번역했기 때문에 컨스트럭트한 단어를 구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봤던 그 라마찬단 책에서도 그렇고 이전 시간에서도 봤던 내용에서도 그렇고 이 구조물이라는 뜻은 바로 구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구성되죠? 스토리에 의해서 구성돼요. 달리 이야기하면은 자아의 이야기에 의해서 구성돼요. 즉 자아의 이야기라는 것은 좌방구가 만들어내는 언어적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좌방구가 만들어내는 언어적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그죠? 처음 시작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는 엄마와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커서는 그죠? 학교, 또래, 가서는 더 넓은 사회에 나가서 바로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거기 적응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스토리 플러스 그전에 우리가 그런 유구한 세월을 통해서 그 생물학적으로 즉 선천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토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스토리 즉 선천적 적응 기제 그리고 후천적 적응 기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스토리 위에 우리는 끊임없이 수시로 주어지는 그러한 자극 정보들을 그죠? 다 주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중에 선택적으로 가려내고 그 선택적으로 가려낸 것도 이것은 우리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해요. 그래서 가려낸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죠? 필터링 한다는 측면에서 구성한다, 편집한다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스토리를 아까 앞서 장군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이전의 스토리에 맞게끔 구성한다. 그런 의미의 컨스트럭션이고 여기서는 구조물이라 번역한 거예요. 자, 푼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의식적 현상이라는 것은 그죠? 무의식적 처리 과정을 통해 구성된 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를 관찰한다. 자기 관찰이란 것은 바로 의식으로만 의식할 수 있는 현상이니까 나의 관찰, 내 스스로 나를 관찰한다는 것은 다 그것은 무의식적 처리 과정의 구성된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분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스토리가 그죠?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선택 주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과 관련된 이야기고 분트가 이미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은 다 무의식의 산물이고 그건 바로 빙산에 비유할 수 있는 것처럼 수면 아래 그 경계 범위가 얼마인지 모르고 그죠? 분명히 위에 떠 있는 일각보다는 큰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구성 컨스트럭터예요.
머릿속 어딘가에 위치하는 물질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아라는, 즉 에고라는 개념이 아까 스토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념이 단순히 마음의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들을 이 책에서 계속 소개해요. 그리고 머릿속 어딘가에 위치하는 물질적 실체가 아니다. 뭐 자아라는 것이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플라톤, 데카르트, 그리고 플라톤, 그리고 그것이 그 중세 교회 아구스티누스, 그리고 그 이후에 데카르트, 이어져서 지금 서양의 아직까지도 잔존해 있는 그런 철학이나 그런 종교에 있어서는 이런 실체가, 실체가, 그죠? 꼭 육체처럼 따로 동떨어져서 그것이 물질이냐 아니냐, 그것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비물질적인 실체가 어딘가에 존재한다. 소위 흔히 얘기하는 말로 하늘에,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한 어떠한 다른 곳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우리 자아라는 스토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더더군다나 그것은 또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생각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자아가 있어 그것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방 제가 하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이 생각의 흐름 자체가 자아라는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즉 뭐요? 생각의 흐름 자체가 자아라는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제가 익히 비유를 8번 했습니다만, 그런 기차 바퀴가 철길 위를 달리면 철컥철컥 소리가 나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자아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란 명사이기보다는 동사다. 현상이니까. 그런데 서양의 이러한 세계관, 그런 이원론적 세계관은 다 명사적으로 생각해요. 왜 이 서양 사람들은 명사적으로 생각하고 동양 사람들은 동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가까운지는, 이것이 또 그런 기원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이론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다가는 이제 뭐 끝도 없을 것 같고, 결국 결론만 제가 잠시 얘기하자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처한 그러한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었냐, 즉 어떻게 그들이 처한 각각의 환경에서 적응했느냐가 세계를 명사적으로 보느냐 동사적으로 보느냐, 그렇게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도 현재 명사적으로 봐요. 왜? 서양의 이러한 소위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것이 더 나은 쪽으로 간다라는 진보란 이름 하에 기술이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기술이라는 것이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과학을 토대로 한 기술이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동양을 먹어버린 거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아편전쟁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고, 일본의 그러한 개방, 그리고 또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그죠 식민지한 것도 다 그런 서양의 그런 생각이 다 바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 동양의 2500년 전 그런 생각들은 다 동사에 가깝죠. 우리는 지금 명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얘기가 금방 안 다가와요. 하도 이 서양의 명사적 생각, 이러한 이원적 생각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뭐 엄마 태어나서부터 부시부시간에 10년, 20년, 50년 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동사적 생각을 하기 힘들고, 또 명사적 생각을 할 경향성이 우리에게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보편적으로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언어를 쓰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언어화해버리면은 그 언어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 일어난 일을 경험했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거나 할 때 일어나는 일이나, 뇌에서는 똑같이 활성화가 일어나요. 즉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화학적, 그러한 물리적 현상은 실제 경험할 때나 기억할 때나 꿈꿀 때나 상상할 때나 거의 대동소이예요. 그,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명사화해서 언어화해버리면, 소위 개념화, 범주화해버리면 그 언어에 해당하는 뭔가 실체한다라는 이러한 인신론적 경향성, 그죠?
자기 기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의식하는 나는 누구누구다 얘기하면은 내가 꼭 그런 것처럼 그게 아까 봤듯이 자아방위 기제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비유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어지고 결국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나인 것처럼 나를 자기 기만하는 것인데 그것이 꼭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명사화해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런데 동양에서는 2000하고 500년 전에 이미 그런 것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얘기를 했고 서양에서는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것이 그죠? 그런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그죠? 명사적인 세계관 안에서 그것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것이 이제 기술력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동양을 잠시 간 거죠. 먹어버린 거죠. 그 동양을 왜 침범했어요? 그것도 결국 뭐요? 지네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잠시 간 거야. 네, 이것이 제가 첫 시간부터 얘기한 진보니 지성이 진보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와 다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진보한다라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진보에는 반드시 경쟁이 있고 경쟁에는 반드시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에는 반드시 가치론이 따라오고 거기에는 반드시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안에는 반드시 폭력이 따라요.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 그죠? 소위 스카이 대학이니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시키는 게 뭐예요? 진보라는 것이 잘못 이해되어졌어. 즉 서양의 이런 명사적 세계관, 이원적 세계관 안에서의 그러한 잘못된 견해 안에서 결국 경쟁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거짓말하죠. 자기 기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치적으로 나타나면 도둑놈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라는 것이 어떻게 그 개념 정의되느냐에 따라 이렇게 천양지차가 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진보가 이원론적 세계관에서의 진보가는 반드시 폭력을 낳고 이것이 사회적인 폭력이 아니라 나 혼자 있더라도 내 안에 진보라는 이름으로 어떤 바람직한 그러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부지불식간에 그려가고 그것이 명사와 언어화되어서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려 여겨지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죠? 나 존재 자체가 늘 실존적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다가 또 흥분해서 뭐 다른 얘기 많이 나갔는데 그래서 자아란 명사라기보다 동사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이 없다면 이때는 이제 언어화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이 없다면 실은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 불교, 도교, 힌두교에서 2500년 여기 나오네요. 2500년 전부터 계속 가르쳐왔던 내용을 이제서야 서양의 신경과학, 서양의 심리학이 따라잡는 듯하다. 우리의 지성이 과연 진보했는가? 이를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했던 얘기 나오네요. 왜 이런 이미 얘기한 것들이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가? 아마도 생각의 흐름, 생각의 전개됨 자체를 움직임으로, 즉 움직임이 뭐예요? 운동이고 달리 얘기하면은 변화란 뜻이에요. 예, 변화. 예, 글자가 이거. 예, 변화, 변화, 운동이란 뜻이에요. 움직임으로 보지 않고 실제 하는 어떤 사물처럼, 즉 고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즉 불변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 생각이에요. 이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론론적 생각은 결국 모든 것은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고 변화라는 그 사실만이 불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은 동양의 전통적인 생각이고 서양에서도 플라톤 이전에 2, 300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서양 철학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 시대 때 그네들이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적응해왔던 환경과 그리고 먹고 사는 방식 자체가 어떠한 이유로 그 명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 이원론은 그죠? 이 세상 시공간 안에 있는 이런 물리적 사건들은 변할지 몰라도 고정된 것이 반드시 있다. 그것이 바로 물질과 달리 고정된 정신으로서 이원론,
바로 정신적인 것이라는 거. 바로 이러한 생각이 자아니 인간 존재에 대해서도 뭔가 실제 않은 어떤 사물이 있다라고 했고 그것이 팽배해져서 그런 생각 때문에 그죠? 이 생각이라는 것도 그죠? 자아라는 것도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마도 생각의 흐름, 생각의 전개된 자체를 움직임으로 보지 않고 실제 않은 어떤 사물처럼 보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나라는 것을 실제라고 보지 않고 단순히 나라는 개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누구나 다소 시간이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평생 가도 이거 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예 이런 것조차도 보편적인 질문도 못 해보고 마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당신의 친애하는 신기루 같은 자아, 주로 머릿속의 목소리는 이 목소리 바로 이제 언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자아는 매우 확신에 차 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것이 잘 안 바뀐다는 얘기죠. 확신에 차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아 기반이 단단하다는 거. 제가 앞서 얘기했었나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세상에는 단단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강철이고 그보다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보다 더 단단한 자기 인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만큼 확신에 차 있어서 잘 안 바뀌어요. 그것은 세상이 이러이러한 것이라 얘기하고 스토리, 신념을 선택하고 스토리, 기억을 재생해내고 그 스토리 하에서 재생해내고 자신의 물질적 뭔가 동일시한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것이 그러한 스토리가 자기 실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과거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만들어내고 바로 그 스토리 하에서 다 만들어낸 거죠. 평가 판단이라는 것이 가치라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이래저래 한다는 바람과 투사를 만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러저러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어떤 상태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진보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토대가 진다면은 우리의 삶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쟁과 그 안에는 경쟁이 있으면 반드시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을 때까지 종일토록 느끼는 것이 나라는 느낌이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동양에서는 이미 얘기했지만 이 책에서 얘기했듯이 그거 다 뭐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는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니 내가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것이 사실은 거기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까지 서양식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방식의 그런 나는 없어요. 데카르트식 나는 없어요라고 신경심리학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충격받는다. 다 충격받는다. 충격받으면 어때요? 앞서 봤던 장군처럼 그 스토리를 자기가 다 찢어버리고 바꿀까요? 아니요. 자아방어에서 부정하고 억압하고 자기 기만하고 작화해서 그런 그 말도 안 돼. 이렇게 그것을 그죠? 듣지 않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다라는 거.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도 있지만 참 배워서 그죠? 우리의 그 스토리를 바꾼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평생 정신적 고통, 비참함, 좌절을 경험한다. 바로 그래서 이 제목이 노셀프, 노프라블이에요. 우리가 같은 이런 고통, 비참한 좌절, 이거 다 부질없는 것인데 이거 겪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자아의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노셀프, 셀프, 나가 없으면 노프라블은 문제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라는 이름표를 다는 실수를 한다. 바로 나와 동일시한다. 그죠?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아까 나왔었죠. 하지만 그런 건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많은 신경심리학적 증거가 존재한다. 이 실수, 즉 신기루 같은 나라는 느낌은 우리의 정신적 고통의 1차적 원인이다. 바로 아까 제가 그러한 고정불변한 나라는 실체를 생각하는 이원적 생각하에서는 그러한 아이디어란 고정 상태로 가야 한다는 진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개념이 진보를 할 수
없겠죠.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나 개인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 내 개인적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끊임없이 경쟁과 그 안에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겠는데 바로 그 폭력이 이제 고통인 거예요. 고통. 사회적 고통도 있지만 나 혼자 있어도 마음이 괴롭죠. 그것이 뭐 내가 생각하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잘 안 나아가진다고 여겨지면은 불안하고 좌절하고 그거 다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불교에서는 이러한 모든 고통을 끊어내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착이 아까 여기 위에서 얘기하는 나라는 것에 대한 그죠? 부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기 기만을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좌뇌는 일종의 해석 장치다. 예, 이야기꾼이다. 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뭐 앞서 스토리다. 뭐 거짓말쟁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패턴을 인지하고 언어를 그리고 지도를 만들고 분류 범주화하는 것은 모두 좌뇌 기능이다. 바로 여기서 간략하게 좌뇌 기능의 편지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좌뇌 기능이 더 잘한다. 그리고 실험적 증거에 따르면 바로 이런 기능들이 합쳐져서 자아라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이 느낌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강하게 믿게끔 좌뇌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잘 깨트려지지 않는 또는 깨트려 쉽지 않다? 뭐 깨트리고 싶다 안 싶다 이것도 그죠. 뭐 의식적으로 다 되어지는 건 아닐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전혀 깨트려지지 않은 아니면 깨트려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바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심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는 것은 다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불교적에 의하면 집착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린 지금 저 아내가 거짓말장이라는 이름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 째, 예, 여기까지는 이제 좌뇌와 관련된 기능 편제와 부분을 정리한 거라 볼 수 있고요. 맞나요? 예. 제가 읽었던 부분 맞죠? 잠시만요. 우리는 모두 평생 정신적 고통, 비참을 잘 경험한다. 예, 이름표를 단 실수를 한다. 그런 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뭐 문장이 하나 없어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예. 아유. 예.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읽었던 거죠. 자, 비참한 좌절을 경험한다 했고 1차적 원인이다. 예, 했고요. 그다음 이제 의미 찾기. 상황의 큰 그림을 보고 이해하기, 창조성을 발견하기, 감정을 경험하기, 그리고 공간 지각하기, 그리고 공간과 관련된 처리,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 우뇌의 기능이다. 여기서는 이제 우뇌의 기능 편제와 우뇌에 전문화된 기능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처럼 여기에서 뭐요? 나라는 것이 없으면 여기서는 프로이드의 에고에 해당할 테고 거짓말장이 좌뇌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좀 지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것이 노자 도덕경 1장의 첫 구절이에요. 여기서 바로 도를 도라고 하면은 그것은 항상 끊임없이 변하는 도가 아니고 어떤 것을 이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해당하는 대상, 항상 변화하는 그런 이름 항상 변하는 어떤 대상, 즉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대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달리하면 언어화된 것이 명가명 비사명, 즉 언어화되어진 것이 그 언어에 해당하는 바로 그 대상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도가도 비상도도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것이 아까 그런 언어화된 인식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얘기인데 바로 이것이 이 첫 문장에서 나왔던 그죠? 의도한 것도 아니고 서양에서는 이제야 그것을 현대과학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뇌과학이 가장 첨단 학문이라는데 뇌과학 그리고 우리 바깥 인간을 포함한 물질 세계에 있어서는 양자역학이 가장 첨단이라 하는데 그런 서양 과학이 이제서야 이러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서술기억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이후에 이 편지한 내용이 다 끝나면 기억과 학습에 관한 것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좌뇌의 그러한 그 언어적 그런 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서술 기억에 해당하고 이 서술 기억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일화 기억과 그리고 의미 기억이에요. 일화 기억이란 것은 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고 그리고 의미 기억이란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 서술 기억 안에는 그죠? 언어적 의식과 관련된 것도 있고 비언어적 의식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 우리처럼 자연어를 가지지 않는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 서술 기억이 있고 그네들 같은 경우에는 비언어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해온 어떤 사건에 대한 일화 기억이 없다면 비언어적 기억이지만 그죠? 우리와 같은 자연어를 바탕으로 한 언어적 기억이 아니라 비언어적 기억이지만 이것이 없다면은 걔네들은 배가 고프면 자기 살을 뜯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분명히 일화 기억, 의미 기억이 있다는 것은 제가 금방 그죠? 자기 살을 뜯어 먹는다는 이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우리 심리학 안에서도 그죠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다른 동물에게도 서술 기억이 있는데 그네들은 비언어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을 갖고 있다. 즉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서술 기억이 언어적 의식으로 바탕을 한 것도 있고 비언어적 의식으로 바탕한 것도 있고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의식이 있고 우리도 의식이 있고 데카르트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학적인 증거가. 그런데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비언어적 의식을 가지고 음, 자기의 주변 상황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기억으로서 갖고 있고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적응한다. 그러한 기억을 바탕으로, 그러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적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어적 의식이 하나 더, 그죠? 어, 추가됨으로써 나타나는 치러야 할 대가라 할까요? 아까 적응과 생존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적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치러야 할 대가가 바로 자기 기만, 자기 방어, 그리고 바로 no self, no problem. 셀프 때문에 그러한 집착, 그리고 문제, 고통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이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릴케가 지은 시입니다. 예, 릴케, 라이너 마리아 릴케. 마리아가 이제 여자 이름 같은데 릴케는 남자입니다. 이 마리아는 릴케가 사랑한 부인의 이름을 자기 미들네임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이 릴케는 생각하는 남자 조각상을 만든 그런 로댕 보호하에 로댕이 이제 릴케에 재정적인 지원을 이제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릴케가 지은 시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두렵다. 사람들 얘기를 듣기가 모든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니 이건 개고 저건 집이고 여기가 시작이고 끝은 저기라고 미래도 과거도 다 안다는 듯 조롱조차 거침없이 내뱉는 저 배짱 두열뿐이다. 어떤 산인들 그들 눈에 멋지게 비치랴. 저기 땅과 정원이 이미 신과 맞닿아 있는데 나로선 고작 경고나 할 뿐 멀찌감치 비켜 있으라. 사물이 노래하는 걸 듣고 싶다. 정말로
그렇게 손을 대면 그것으로 끝. 뻣뻣하게 굳어 입을 다물지 않느냐. 너희는 내게 사물을 다 죽여버리는구나. 이거 뭐 더 시를 잘 읽는 분이, 그리고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는 분이 읽으시면 더 맛이 있을 텐데, 제가 읽어서 느낌이 그죠, 뭐 100분의 1도 전달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 시를 좋아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같이 실는 이유는, 제가 이야기로는 이것이 바로 언어적 의식이 우리 경험을 어느 만큼 왜곡시키는지를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모든 걸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건 개고 지건 집이다라고. 이렇게 아까 그 명가명 비상명, 명가명 비상명, 바로 이름 지어지는 그 이름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그 대상, 끊임없이 항상 변화하는 그 대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과 대응해서, 그죠? 이건 개고 집이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버리면은 그것이 뭐요? 다 사물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나 자신에게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도. 나의 그런 언어적 의식을 통한 언어화된 그러한 나에 대한 개념이 바로 나는 누군지 실존적 질문함에 있어서 그러한 방해가 되어진다 할까요? 그런 나를 죽여버리는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어서 이 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관련된다고 여겨져서 같이 올려봤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가 아까 본문에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적 자아라, 바로 이제 에고를 얘기하는 거죠. 주관적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자아라는 것은, 그죠? 실제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설의 등장인물에 가깝다. 즉 그런 스토리다. 그죠? 그리고 제가 매번 사용하는 비유처럼, 그죠? 기차 바퀴가 달릴 때 나는 소리와 같은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바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하는,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언어적 의식으로 생각하죠. 언어적으로 생각하죠. 바로 그러한 언어, 아까 뭐 릴케이 씨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릴케이 씨처럼 모든 것을 뻣뻣하게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실존적 그러한 그런 요소도, 그죠?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로는. 그래서 당신 자신은 실제가 아니다. 즉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 자신은 실제가 아니다. 그렇죠? 너의 생각은 너가 아니다. 이런 말하고도 이제 통합니다. 너의 생각은 너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뭐 또 얘기하는 책이나 그런 이제 그 유명한 저자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테고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자, 시각 편제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오늘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제2의 그런 그 기능 편제와 관련해서 언어와 의식의 편제화를 봤었고,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시지각, 시각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게 될 때 좌우 방구는 어떠한 기능적 전문화가 있는지 보는 것이 시지각 편제화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죠? 주의라는 attention, 주의라는 기능에 있어서도 이것이 좌우 방구의 편제가 있고, 또 정서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좌우 방구의 편제화가 있고 해서 편제와 관련해서 각각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먼저 언어와 의식과 관련된 기능 편제화를 살펴봤던 겁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지각 편제화는 이제 뭐 새로운 큰 주제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